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도 소득 공백을 메꿔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상위가 제안한 과제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 운용, 수령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8개입니다. 건의서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연금 체계는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3축으로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우선 상위는 한국의 낮은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적했습니다. 상위가 인용한 맥킨지 자료를 보면 한국의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은 2023년 기준 12%로 OECD 권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50%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생애 평균 소득의 50%인 1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1998년 60%로 낮아졌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습니다.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수정한 바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기금의 재정은 나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확정급여형과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 계좌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알아서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순서대로 확정급여는 DB형, 확정기여형은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부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금융시장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확대에 중요하다며 운용, 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 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위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 투자 가능 자산을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 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후에는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적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세 측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 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비 인정 비율을 높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3.7%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 9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운용 단계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 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노사 합의로 선정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일괄 운용되는데, 이때 해당 상품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디폴트 옵션은 DC형 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 위주의 투자 상품 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당초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투자 전문성 부족과 위험 회피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자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가입자 대부분인 약 88%가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인은 TDF 상품을 기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DF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펀드를 말합니다. TDF 상품으로 초기에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가입자가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투자 한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용하는 IRP 계좌로 재직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30%의 투자 상한을 두는 이해상충 규제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회사 개입 없이 개인이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상충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 등의 운용 규제도 퇴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일시금보다 연금 분할 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데요. 상인은 연금 분할 수령에 대한 절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비과세 시점을 다양화해 주요국처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 혜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는 연금 납입운용 수령 단계 중 마지막인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로스 IRA 연금은 첫 단계인 납입 단계에서만 과세하는데, 이는 퇴직급여 수령액이 많아 수령 시점에 누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송승혁 대한상해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